모의고사 4회분 조직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민츠버그의 조직성장 경로 모형,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은 전략적 정점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아니고 단순 구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의 핵심 운영 부분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 맞고, 3번의 중간 개선 사업부제 구조 맞고요. 4번의 지원 참모 에도크라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는데요. 민츠버그의 이 이론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츠버그는 조직에는 5가지 기본 부문이 있다. 이 5가지 부문 중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이 놓이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형태가 달라진다. 우선 첫 번째가 전략 부문인데요. 이것은 최고 경영층이 해당되고 직접 감독에 의한 조정을 통해서 단순 구조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핵심 운영 부문인데요. 실무 작업자 중심이고요.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통해서 전문적 관료제 구조로 나간다. 세 번째가 기술 전문가 부분인데요. 분석가 중심이 되고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로 나가게 되고요. 네 번째가 중간 라인 부분인데요. 여기는 중간 관리층에 해당이 되겠고, 산출물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을 통해 사업부제 구조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스텝, 지원 참모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원 스텝이 해당이 되겠고, 상호 조정을 통해서 에도크라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수평적 전문화, 수직적 전문화, 옳지 않은 것. 별표 2개 하시고요. 무슨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본 강의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표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자주 그리던 그 표 4개, 4칸을 만들어 주시죠. 세로쪽 기준은 수직적 전문화, 그리고 그것은 2개로 나누어서 높다, 낮다, 위에는 높다, 낮다. 그리고 가로쪽 기준은 수평적 전문화, 여기에 높다, 낮다. 그렇게 해서 1상환, 2, 그 다음에 밑에 3상환, 4상환 늘 그리던 그 형태입니다. 자, 1상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직적 전문화가 높고 수평적 전문화도 높다. 이게 1상환이 되겠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수직적 전문화는 높으나 수평적 전문화는 낮은 경우, 이게 2상환이 되겠고요. 자, 밑에 칸 내려와서 3상환은 수직적 전문화가 낮으나 수평적 전문화는 높은 경우 3상환이 되겠고요. 마지막 4상환은 2개 다 낮다. 수직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도 낮은 경우 4상환이 되겠습니다. 1상환에 하나 기록하시죠. 비숙련 직무입니다. 비숙련 직무. 그 다음에 2상환은 일선관리 직무. 3상환은 전문가 직무. 4상환은 고위관리 직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1상환은 비숙련 직무, 2상환은 일선관리 직무, 3상환은 전문가 직무, 4상환은 고위관리 직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평적 전문화라는 게 뭐고 수직적 전문화가 뭔가 잠깐 보면요. 수평적 전문화는 직무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할 때 가장 높죠. 수평적 전문화가. 반대로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수평적 전문화는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가 높게 되면 계층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권한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직적 전문화가 낮은 경우는 계층의 수가 적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권한의 차이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확장이라는 게 있고 직무 풍요화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직무 확장 혹은 직무 확대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전에 어떤 근로자가 공장에서 탁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공장인데요. 그 탁자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까지는 톱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나중에 이제 어떤 조립하는 그 작업까지 하게 된다면 톱질만 하다가 그게 플러스 조립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직무 확대 혹은 직무 확장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확장이라는 거와 수평적 전문화는 다른 개념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풍요화 혹은 직무 충실 이것은 수직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직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자, 그 정도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면 전문가적 직무 두 개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아니죠. 아까 그랬던 표를 보세요. 전문가 직무는 수직적 전문화는 낮아야 되죠. 낮아야 권한의 차이가 크게 되는 거잖아요. 수직적 전문화는 낮고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수평적 전문화는 높다.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 직무 확장 혹은 직무 확대라고 하죠. 기존의 직무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은 낮아진다. 아까 그랬죠. 맞습니다. 직무 확장과 수평적 전문화는 반대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에 고위관리 직무는 두 개가 모두 낮은 경우에 아까 표를 보시면 수직적 전문화도 낮고 수평적 전문화도 낮다. 그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4번에 보면 직무 풍요화 혹은 직무 충실화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 줄에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아까 그랬죠? 직무 풍요는 수직적 전문화와 반대된다. 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테러의 과제기술 유형입니다. 이 문제는 교재 행정학의 정석 234페이지의 그림 7-1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보시면 표에서 1상환, 2상환, 3상환, 4상환이 있죠. 그 1상환에는 장인 기술이 있고요. 2상환에 비일상적 기술, 밑에 내려와서 3상환에 일상적 기술, 4상환에 공학적 기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장인 기술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몇 대째 수제화를 제조했다. 이런 게 바로 장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 기술에서는 중앙에서 절대적인 그 통제는 비능률적이다 해서 분권화된 구조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인 기술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낮고요. 과업의 다양성도 낮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문제 해결은 어려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권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34페이지의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둘째,
일상적 기술입니다. 이 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권화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구조에 적합합니다. 기계적 구조 유의하십시오.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 그래서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철강 공장이라든지 혹은 대형 자동차 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비일상적 기술은 그 234페이지의 표를 보면 분석의 가능성은 낮은데 과업의 다양성은 높다. 그래서 이 경우도 분석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는 복잡하고 문제 해결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분석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공산업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 유기적 구조에 비일상적 기술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보면 공학적 기술입니다.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높고 과업의 다양성도 높다.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대개의 문제는 분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축업이라든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중요한 의사결정권은 집권화되지만 사소한 업무 처리는 그 담당 실무자에게 맡겨서 자율적인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회로의 과제기술 유형인데요. 3번 문제를 보면 유기적 조직 구조가 효과적인 경우 어떤 기술 사용? 답은 3번의 비일상적 기술이 되겠습니다. 별표 2개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우리나라 위원회 조직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요.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맞고요. 중앙행정기관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중앙행정기관은 맞습니다. 3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 맞습니다.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죠. 4번의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1번의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2번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3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맞습니다.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4번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 맞고요.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중순환고리 학습. 이 대비되는 게 단일고리 학습이라고 그래요. 단일고리 학습이냐, 이중순환고리 학습이냐, 그 비교입니다. 옳은 것은 1번부터 보면 모건의 홀로그래픽 조직 설계를 위해 개발된 학습을 위한 학습 원칙, 관련성이 있고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중순환고리 학습은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환류에다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환류를 합친, 따라서 긍정적인 환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규범을 수정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다는 것은 즉 부정적인 환류하고 긍정적인 환류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학습 과정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조직하에서 발생.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고리 학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하지만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학습 효과가 빠르고 국소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3번의 그 내용은 단일고리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순환고리 학습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거죠. 장기적으로 천천히 광범위하게 학습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에 보면 기존의 그 운영 규범 지식체계 하에서 고리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간다. 이게 바로 단일고리 학습입니다. 단일고리 학습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중순환고리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긍정적인 환류에다가 부정적인 환류를 통합적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단일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거시조직이론 별표 2개 하시고요. 요 거시조직이론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던 표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나눌 때 세로 기준은 조직군, 위에는 조직군, 밑에는 개별 조직, 가로 기준은 결정론, 임의론 해서 1, 2, 3, 4상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1상환에는 조조제, 2상환에는 공, 그 다음에 3상 밑에 3상환은 구, 그 다음에 4상환에는 전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조제공 구전자. 조조제공 구전자. 해서 1상환에는 조직군 생태학, 조직경제학, 제도화 이론. 그래서 조조제. 2상환은 공입니다. 공동체 생태학. 3상환은 구조적 상황 이론. 4상환은 전자,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세로 기준은 조직군, 그리고 밑에는 개별 조직. 그 다음에 가로 기준은 왼쪽편에 결정론, 오른쪽에 임의론 해서 1, 2, 3, 4 상환하고 자 같이 보면 조조제공 구전자 기억나시죠? 그러면 사실과 다른 것 4번이 바로 보이죠. 자원의존 이론은 방금 그 표에서 임의론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이 결정하는 결정론이 아니고 임의론, 조직의 주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번 지문 보면 관리자의 관리자의 능력보다는 환경을 강조한다.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2번 지문 보세요. 전략적 선택 이론. 이것도 임의론이었죠. 그죠? 그래서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론이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과 다른 것은 4번이죠. 1번도 맞는 이야기죠. 구조적 상황 이론.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결정론이었죠. 그죠? 예. 사실과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조조제 1상환, 2상환은 공. 조조제 공, 그 다음에 3상환의 구, 4상환은 전자. 조조제 공, 구전자. 이것만 기억하면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7번은 공공기관 운영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에 맞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하는 게 이것 말고 한국마사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문에 있는 한국조폐공사 혹은 한국관광공사 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보면 한국가스공사는 준시장형이 아니고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3번에 대한석탄공사 이것은 준시장형 공기업이고요. 4번에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커와 점이어의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대체물이고 하나는 중화물입니다. 대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리더의 행동을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중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행동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보면요. 구조화되고 일상적이고 분명한 그런 과업은 리더십을 필요 없게 만들죠. 따라서 대체물 맞습니다. 나에 보면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대체물은 아니고요. 중화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성과를 많이 올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에게 리더가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건 역시 중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에 보면 부하의 경험, 능력, 훈련 수준이 높다. 이것은 리더십의 대체물이 되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라 보면 환류, 결과에 대한 환류가 빈번하면은 이게 대체물이 되는 겁니다. 리더십의 그러한 리더의 행동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가와 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요. 관료들이 피규제 집단의 입장을 옹호하는 소위 관료 포획 현상은 역선택이 아니고요.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대리인의 업무 처리 능력과 지식을 알지 못해가지고 기준 미달의 대리인 선택한다. 이것은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3번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역선택을 방지 아니고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거니까 3번의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도덕적 해이 방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틀렸고요. 4번의 정보 비대칭 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한다. 직접 주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니까요. 주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서로 간에 감시하도록 한다든지 입법 예고제도 등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10번은 헤크만과 올드엠의 직무특성 이론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잠재적 동기지수, 이걸 MPS라 그러죠. 공식은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업 정체성 플러스 과업 중요성. 요게 이제 3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3분의 이렇게 되죠. 이것보다는 뒤에 자율성,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 보면 잠재적 동기지수에서 직무 중요성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불러드린 그 공식에서 자율성 그리고 피드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허즈버그의 이요임론보다 진일보 맞고요. 3번의 자율성하고 책임감하고 관련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의 직무의 특성이 수행자의 어떤 그 수준에 부합이 될 때 강하게 동기 유발이 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직구급 대비 모의고사 제4회분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